고졸 검정한국사 15. 자, 이제 조선의 문화 중간의 실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 그 자체가 답으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일단 실학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 후기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실증적인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실학자들과 실학을 연구했던 그 학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토지 제도가 중요하다고 봤던 학파를 중농학파라고 하고 상공업 진흥이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봤던 학파가 중사학파예요. 그래서 중농학파 땡땡하고 토지를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논의한 게 중농학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지 개혁론이에요. 그래서 이 중농학파 학자들을 보면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유이정으로 그냥 성을 따서 외워봅시다. 이 사람들이 각각 다 하나씩 어떻게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한 토지 제도들이 있어요. 뭐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는 묻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 누가 어떤 론이었는지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중상학파는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을 주장을 했어요. 특히 청나라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북쪽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북학파들은 이름을 외우기가 쉬워요. 홍박박으로 외우세요. 담원 홍대용, 박지원, 연안 박지원, 초정 박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박제가는 청나라를 굉장히 여러 차례 갔고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학의라는 책도 썼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런 실학에 한계가 있다면 이들도 다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비제도는 노비 세습은 비판을 했으나 노비제도 자체를 없애자고는 말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기 때문에 거의 다 이론적인 연구만 됐을 뿐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국학 연구가 있는데요. 이 국학 연구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디가 명당인가 살기 좋은 땅인가 하는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기의 동국지도라는 지도가 있고 정말 근대적인 지도의 효시가 되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과사전류의 저서도 나와요. 지봉유설, 성호사설, 청장관 전서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의 카테고리가 백과사전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서민들이 즐겼던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를 치세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서민 문화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판소리, 탈놀이야 당연히 서민들이 즐겼을 거고요. 홍길동전이나 이런 한글로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즐기는 한글 소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길이도 마구마구 길어지고 소재도 굉장히 친숙하고 서민적인 걸로 바뀌는 사설 시조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림은요, 새로운 스타일,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그리는 진경산수화부터 별표를 쳐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가 있는데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게 바로 인왕산, 경복궁 뒤편에 있는 인왕산을 그린 거예요. 거의 유사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풍속화가는 잘 알 겁니다. 김홍도, 서민 생활을 묘사를 하고 대표적인 것들이 서당도와 씨름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일 겁니다. 그리고 혜원 신윤복, 여성들을 참 잘 그렸죠? 양반과 기생과 같은 부녀자 혹은 미인도를 그렸고요. 세 번째, 민화까지 구분해 봅시다. 백성민자를 쓴 건데요. 화가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름도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민중의 미적 감각을 볼 수 있고 주로 해나 달, 동물 같은 걸 소재로 복을 기원한다던가 병풍처럼 생활 공간을 장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였죠.
대표적인 걸로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하단에 있는 왼쪽 그림이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중에 하나인 인왕제색도이고요. 오른쪽 게 금강전도입니다. 네, 다음 풍속화인데요.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풍속을 씨름, 서당 뭐 이런 것들 그렸던 김홍도의 그림이고 이게 신윤복의 그림이죠.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하는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까치와 호랑이입니다. 생활 공간을 장식하거나 복을 빌기 위한 그림이에요. 자, 이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황 중요합니다. 이황이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있는 것처럼 유명한 이유는 성리학자 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이제 정치인이자 학자이자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황의 저서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갔답니다.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이황이 쓴 책 기억합시다. 주자서, 전료, 성학 10도. 성학은 왕을 위한 학문이에요. 이런 책도 썼어요. 자, 율곡 이의를 볼까요? 이황에 비해서 세대도 한 세대 뒤에요. 30살 차이가 나요. 어려요. 이황에 비해 그런 만큼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고 동호문답, 성학지묘 이것도 왕을 위한 학문이네요. 성학지묘를 썼고요. 성호이익입니다. 아까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 이름이 있었어요.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고요. 토지개혁론으로 한전론을 주장했다. 연안박지원 별표 칩시다. 실학자이자 상공업 진흥을 강조한 중상학파죠. 청나라에 다녀왔어요. 열하라는 곳까지 다녀온 후에 열하일기라는 기행문을 씁니다.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전이나 허생전 같은 그런 소설을 써요. 물론 이건 한문 소설입니다만 양반을 비판하거나 그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죠. 자, 정약용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책을 썼고요. 화성, 수원화성을 쌓을 때 거중기를 이용했어요. 거중기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이런 식으로 도르래를 이용을 해서 무거운 것을 끌어올리는 게 거중기입니다. 정약용이 착안을 해냈고요. 수원화성 건설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